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테크 국민보고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테크의 시장 규모나 기회 같은 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시테크 전략인데 한미 시테크 동맹이 새 정부의 필수 과제다라는 제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와중에 원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한미가 공동 수출에 성과를 낼 적기라는 제언입니다. 어제 국민보고대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국민보고대회 내용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뇌관은 인사였다. 사면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는데 진짜 뇌관은 이 인사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은 총재 지명을 두고 폭발음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어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좀 잠시 뒤에요. 이 문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공시가 17% 올려놓고 1주택자의 보유세를 동결했다. 조선일보는 이거를 꼼수라는 표현을 썼네요. 2년 연속 공시가 두 자릿수 인상이 됐는데 새 정부의 폭탄을 떠넘겼다. 어떤 얘기냐면요.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가 아니고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집값이 좀 덜 올랐을 때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자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2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낼 가능성도 있다. 올해 걸 적용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세금을 또 산출할 때는 2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신에 올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을 적용하니까 작년보다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명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고령층 면역 저하자도 신속 항원 확진 때는 재택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고령층 면역 저하자는 하루에 2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 통화 없이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치료제 중에 라게브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26일부터 경증과 중증 환자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임산부나 18세 미만은 투여가 금지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창환 장한대 교수, 현근택 변호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역시 한국은행 총재 지명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이 내용을 발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경제, 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이렇게 청와대가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창용 국장의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 바로 거짓말할 때는 대화를 공개하겠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충돌을 할까요? 하는 총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임 감사위원 임명 놓고도 당선인 측의 비토권 요구에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게 배경에 있는 얘기인데 당선인 측에서는 만나봐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봐야 얼굴만 붉힌다. 양쪽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역대 조건 붙인 적 없다. 초유의 회동 무산으로 갈 수도. 이번 주에 혹시 만나는 거 아니냐는 게 주초의 전망이었다면 이제는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거짓말할 땐 대화를 공개를 하겠다. 윤영거 대표님. 네. 이창명 후보자 지명을 두고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협상, 어떤 협상에서도 이러면 대화 공개하겠다 우리. 이거는 정말 거의 한번 뭐라 그럴까요? 진실 공방의 막바지라고 할까요? 좀 감정이 좀 대립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불신이 서로 쌓이고 쌓인 거죠.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 소설에 행복한 가정은 원인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원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는 문제, 또 하는 총재 인선 문제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원인은 시작된 게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로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앞으로 하는 총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국제 금융 위기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하니까 그 새로운 당선자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할 때만 해도 당선인 측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창용 총재 내정자를 발표했다. 예. 당선인에 대한 선물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예.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이 전혀 10분 전에 뭐 통보를 받았다. 뭐 옛날에 얘기할 때 이창용 어떠냐 뭐 이런 소리만 들어와서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다. 예. 이러니까 서로 불신이 갈수록 쌓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창용 총재 그 내정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제 양쪽에 시비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저 정도 적임자가 없습니다. 저 서울대에서 경제금융 전공하셨고 예. 저 IMF 지금 국장이고 ADB 또 금융위원회 예. 또 근무하고 또 금통위 그러니까 이 경험이 경력이 많아요. 아주 다양하고 지금 언제든지 해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데 최고 적임자죠. 그리고 예. 또 보수적인 시각이 있고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더 높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인하고도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발하는 거 상당히 불신이고 그 불신의 씨앗은 제가 보니까 예. 뭐 양쪽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감사위원 임명하고 예. 선관위 이렇게 임명하는데 계속 이번에는 보수 쪽 당선인 쪽 얘기를 들어줬으니 예. 앞으로는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뜻이 반영돼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두고 공방이 있습니다. 당선인 측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 보도가 여러 나왔었죠. 이거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런 만남에 앞선 전제 조건처럼 거론됐던 보도도 봤습니다만 인선과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한은 총재의 경우 또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청와대하고 인수위하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다음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청와대도 그렇고 인수위 측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청와대에서는 사전 협의했다고 했죠. 어떤 의미냐면 2번 만났다는 겁니다.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2번 만나서 협의를 했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물을 지명했는데 추천한 바 없다니 오히려
당혹스럽다. 후보자를 얘기해놓고 어떠냐고 하니까 뭐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예요. 그러면은 당선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제원 실장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했죠. 좋은 사람 같다고 했더니 우리 측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간다. 입장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박 교수님,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이게 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대화는 했다. 이 정도가 팩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상황 자체는 뭐 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뭐 심지어는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후보자에게 뭐 수락 여부까지 물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특정해서 이게 당선인의 추천이다 뭐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한은 총재의 그 임기가 이번 달 말 31일 일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인사를 좀 빨리 해야겠고 예. 그런데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창용 후보자 정도면은 당선인 측에서 충분히 만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인사 논란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걸 먼저 발표해서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급한 마음에 인사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인사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달라요. 청와대는 예. 임기 말에 이 인사를 하는 거는 당선인과 인사하는 거는 선의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반면에 당선인 측은 무슨 소리냐? 당연한 권리지. 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인데 나한테 협의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예. 이렇게 임기 말 인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논란, 뭐 진흙탕 싸움 하는 거 보는 거는 네.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도 계속 그랬고 이게 현군 대표님 매뉴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까요? 다음 때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게 결국은 법과 정치 영역 사이의 문제잖아요. 예. 법으로는 당연히 인사권자가 있으니까 인사권자가 하는 거 맞는 거죠. 이게 정치 영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추천이냐 협의냐 문제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툼이 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정치적으로 해결 못할 때 법이 끼어드는 건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어쨌든 뭐 협의 추천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가 괜찮냐 하니까 이제 이 지금 후보자 지명된 분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면 협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그 정도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추천하면 그 사람 임명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간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예. 매뉴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한다. 예. 그러니까 당선인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뉴얼도 결국은 법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예. 법에 반하는 매뉴얼을 만들면 그건 위법한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말씀처럼 그 전에 아마 지금 뭐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 게 무슨 이렇게 조건 걸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만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인수인계가 잘 되고 예.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그걸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인사 문제, 사면 문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만나시라. 만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자체도 예. 저는 국민들한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서 사실은 이게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냥 두 분이 만나시고 그냥 거기서 논의하시고 안 되는 거는 뭐 실무 맡겨로 두신지 이렇게 하셔야지 모든 게 다 합의된다 만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거는 제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재섭 위원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제 당선인한테 기자들이 이제 티타임 하면서도 물어봤어요. 대통령 언제 만나느냐라고 하니까 당선인이 웃으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만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좀 긴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긴장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만나는 것이 자칫 좀 섣부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후보 시절에서도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와의도 회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어떤 만남에 대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만나서 결국에는 다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다 어떤 이 만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줘 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만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면은 만나서 끝나진 않았어요. 늘 만나면 결과물을 가져왔던 그런 회동들을 해왔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와도 계속 끊임없이 결렬되다가 결국 둘이서 만나고 나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극적인 그런 그 만남들을 많이 이루었었는데 당선인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문법으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늘상 정치인들이 하는 일단 만나서 웃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회동 결과들을 국민들께 알려주자 이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해놓고 만나고 나서 결과물을 국민들께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확실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어떤 회동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그래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였나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진 찍는 것만은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무진들 간의 협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선인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정치 문법에 정의되지 않는 당선인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의 당사자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표한다라고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선인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오늘 발표 나온. 웃으시죠.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이제 2라운드, 이 인사와 관련해서 2라운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측이 강하게 부딪힐 부분은 이 부분이 혹시 아닐까요? 감사위원. 성관위원을 참 이런 표현 그렇죠. 어느 쪽 사람을 안 치느냐? 이런 게 본게임이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의견이 뭐 기사 제목이고 대체로 언론의 분석입니다. 한은 총재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측 윤영걸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선인 측 얘기 들어줬으니까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 청와대 인사권 행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냐. 지금 감사원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감사위원을 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감사원의 구성을 보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그러니까 7명이 위원회 멤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과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해야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영걸 대표님, 감사위원 2명을 어느 쪽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4명, 과반을 달성하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여부, 성격,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7명인데 지금 2명이 공석이잖아요. 예. 이제 5명 있는데 그중에 지금 3명이 여권 인사예요. 그러니까 2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2명 중에서 1명만 여권이 인사가 임명이 되면은 당선인 측 생각입니다. 예. 임명되면은 감사위원들 그 회의에서 마음대로 윤 당선인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를 하고 예. 싶어도. 그런 좀 물론 뭐 감사원 자체는 뭐 독립성, 중립성이 계속 생명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좀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예,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월성 1호기 그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다든지 또 4대강 감사한 거 수중보 해체한 거라든지 그걸 또 한다든지 예. 또 부동산 문제 또 한다든지 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할 게 많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동을 좀 걸릴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서
당선인 측에서 예. 좀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저기에서 답은 없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좀 존중해주고 그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언론 독립성도 그래요. 정권 잡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과거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나서 언론 지금 주요 공중파 사장들 마음대로 임명 못하게 되는 거를 그걸 안 하고 그대로 했어요. 자기네들 임명했어요. 근데 또 새로 오면 바꿔야 되는데 또 바꾸기 싫은 거죠. 지금 감사원도 그런 문제가 아니냐. 뭐 정권이 오면은 새로 바꾸고 싶고 있는 사람 놓치기 싫어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고 뭐 역지사지 서로 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 밑에 참모들, 윤 당선인 밑에 참모들 이 사람들이 충성 경쟁에 이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아. 예? 저는 그 싸움이 치열하다고 봐요. 특히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문 대통령 측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더 밀려나면은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쫓겨나는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지지율이 지금도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윤 당선인 측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 자기가 충성 경쟁에서 지금 정권 들어서는데 앞장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양쪽에서 좀 부풀리는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저는 리더밖에 없다고 봐요. 예.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처칠도 얘기했잖아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싸우면 미래가 불행해진다고. 예. 문 대통령은 어차피 지는 해예요. 물론 뭐 다른 뜨지만 지는 해예요. 윤 당선인은 새로 뜨는 해예요. 근데 그 서로 싸우면 우리 미래가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타협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타협을 보는 절충아들이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박찬민 씨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2명을 임명을 해야 되니까 1명씩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당선인 측에서 그 청와대가 임명한 1명에 대해서 비토권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절충안이 안 마련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감사원에 예. 이 감사위원 수를 갖다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또는 누구를 더 중립적으로 중립화시키느냐 여기에 사실은 정권의 명운이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초기 국정 동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첨예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항상 나오는 게 적폐 수사, 전 정권 수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감사원의 감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게 수사로 이어지고 또 자원외교에 대해서 감사원이 또 전 정권의 그랬죠. 자원외교 수사에서 예. 그 감사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또 4대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로 예. 이어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감사위원 수가 문재인 정부 쪽에서 임명한 소위 여권 인사들이 많으면 소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하겠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건 견제와 감시의 입장인데 네.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 정권 수사 소위 후보 시절에 적폐 논란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적폐 수사하려는 거 아니냐. 감사원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사권 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재형 감사원장 학습 효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왔고 또 예. 국회의원까지 됐는지를 현 정권, 전 정권이 다 봤어요. 예.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정말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줬더니 정권 임기 안에 내임덕도 아닙니다. 정권 임기 중에 정권의 턱에 칼을 들이미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 감사원을 제대로 이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권에 위협이 되거나 또는 누구에게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죠. 자, 이런 예.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감사위원 이 선정이 단순한 뭐 사람 씹기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놓고 보면 결국 감사위원 논란의 핵심은 뭐냐? 국민은 없습니다. 예. 국민은 없고 현 정권과 전 정권 사이에 정치적 생명을 둔 한판 싸움이 벌어진 거다. 그러다 예. 보니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일보 제목대로면 예고편입니다.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면은 더
부딪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애초에 생길 때 그 설립 취지가 있을 텐데 지금 얘기를 보면 그 설립 취지하고는 또 굉장히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당선인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당선인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싹 뜯어고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싹 뜯어고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저 얘기만 놓고 보면 현근택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좀 불만을 가질 수도 뭐 그럴 수는 있죠.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인원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석 비서관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전면 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한을 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각각 예. 장관 위주로 가겠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위치가 좀 뭐 위치 자체가 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멀어져 있다. 그 생각은 뭐 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권한도 줄이고 위치도 옮기겠고 그다음에 뭐 역할도 좀 내려놓겠다라는 거라서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그 예, 문제인 예. 것 같아요. 그걸 또 결국은 정치의 문제인데 그럼 지금 논란이 가장 많은 게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일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장관보다는 이제 수석들 위주로 들어가고 이런 예. 부분은 다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렇죠. 부분은 저는 뭐 당선 입장에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수석이 차관급 인사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장관과 동등하다거나 그 위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당선인의 생각은 그 수석을 없애거나 권한을 쏙 빼서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글쎄요.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현충원에 들러서 부모님 모욕에 참배를 하고 달성군 사저로 이동한다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에요. 8시 반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지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던 것이 기억하실 텐데 2017년도에요.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짧게 얘기했던 그 이후로 오늘이 처음이 됩니다. 벌써 그게 한 4년 8개월, 9개월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라면 8시 30분에 저 문을 통해 나와서 메시지를 한번 내고요.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한 이후에 달성에 있는 사저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번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글쎄요, 윤영걸 대표님 2번의 메시지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성에 가서 하는 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정권이나 대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것 같은 건 저 자리란 말이에요.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할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현직 예. 대통령 있을 때 탄핵을 당해가지고 구속됐다가 이제 겨우 나오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지금 정권이 또 이양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시기도 미묘하고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서 피해의식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나를 가두고 했지만은 또 사면을 또 찬원은 시켜준 해줬어요. 또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복잡하니까 저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서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할지 또 예. 굉장히 또 그것도 관심이죠. 그 포인트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또 윤 당선인이 지금 지방 순회 한번 한다잖아요. 예. 감사 인사로 그때 달서군에 가서 또 인사를 하면 또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예.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지금 달서군에 있는 주민들은 또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집안에 누나가 결혼이 굉장히 불행하게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고향에 들어온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좀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가족같이 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픈 그런 심사가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지 칩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인생 제2막은 좀 더 국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본인도 좀 더 좀 행복한 후반이 예. 됐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아마 그 메시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었을 것 같아요. 김지섭 위원님, 당선인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좀 볼게요.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보수층으로부터 저 문제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게 후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당시 후보자 시절에 지금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공직자 신분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사였고 말하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수사 대상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예.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선인의 입장이었는데 어떤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감과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역할 간의 충돌이 분명히 이 당선인께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이 앞서서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정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에 맞춰서 권력에 맞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공직자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저도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당선인의 메시지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인이 통합이라든지 이런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좀 상처를 받았고 예. 국민들은 또 국민대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화합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을 보면 유영아 변호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나왔네요. 박 전 대통령이. 예. 현장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네네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건가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아주 짧게 기자 질의응답에 하나 받았어요. 좀 예상과 달리 어떤 메시지는 안 내고 건강 상태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했고 바로 승용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한 이후에 달성 사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일단 박 교수님, 표정은 일단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뭐 유심히 봤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 자체,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난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대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당시에 그 분노가 있었고 또 세월은 또 흘러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이 또 권력이 교체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 내는 거 아니냐. 매번 추측 선거나 많았죠. 뭐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특별하게
입장을 낸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결국은 앞으로도 저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거라든지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인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국론이 갈라지고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이제는 좀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그게 또 우리나라 정치에 저는 또 맞다고 봅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기자들이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옆을 이렇게 쳐다보죠. 유영하 변호사를. 이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는 의미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차에 탔어요. 현근택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촛불로 해가지고 탄핵돼서 정권이 왔고 사면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의 과정을. 글쎄요, 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예. 이제 5년 만에 인사드린다는 얘기도 저도 좀 의미 있게 봤는데요. 아마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 재임 기간 전에 물론 구속됐거든요. 구속되긴 했지만 뭐 지금 수사하던 당사자가 또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을 때 그게 어떤 나올 파급 효과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앞으로 남은 삶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편안한 본인 삶을 살겠다 있는데 저는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은 안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찾아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전직 예.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찾아뵙는 게 맞죠. 근데 찾아갔을 때 과연 받아줄지. 뭐 찾아간다 하면 당연히 이제 취임식 전에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취임식 전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초청하는 형식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그걸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초청을 받아서 만나면 취임식장에도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임식장에 참석한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은 다 참석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걸 풀어가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이 고민일 때 어쨌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가고 일단 뭐 당장 안 만난다 그러면 두세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일단 취임식에 와주십시오. 이런 형식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눈녹듯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 여부가 일단은 이제 사저로 갔을 때 당선인을 만나느냐 거기서 이제 공식으로 당선인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전제가 돼야 취임식에 참석 여부도 한번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영걸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앙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위치가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이제 좀 다 지난 거 아닌가. 예. 이제 지나간 거 아닌가. 이제 뭐 그 앙금을 더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좀 더 손을 더 좀 내밀어야 된다고 봐요. 예, 좀 더 내밀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잘 하도록 제가 좀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꼭 그 취임식에 꼭 초청하고 찾아뵙고 예. 과거에 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거의 탄핵되다시피 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는 있던 대통령들 다 모이거든요. 미국은 웬만한 국가적인 행사는 대통령 대여섯 명 다 모여요. 그럴 정도로 이 손을 잡는 모습, 국민 통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좀 사면 좀 돼서 이게 나라가 대통령 되면은 다 감옥 갔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물론 뭐 잘못을 뭐 우리가 그걸 용서하자 이건 또 별 처벌은 뭐 별개로. 대통령들 예. 받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가적인 과제가 통합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사도 통합 얘기만 저는 한 90%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다른 얘기 필요 없이 통합 하나 되자. 이제 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 이거 취지는 저는 좋게 봐요. 예. 제왕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편가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행한 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윤 당선인이 먼저 좀 손을 좀 적극적으로 내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손을 잡는 모습, 예. 그래서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 또 관심이 가는 게 박찬원 교수님. 만약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신분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한국 정치사에서 좀 의미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12년 대선에서 치열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탈핵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경쟁자는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탄핵되고 감옥 간 게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은 아니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에 걸친 애증 그 대결과 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떠난 자리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럼 참 저도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건강에 대한 얘기 또 나라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예. 또 그것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그 2012년에 그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그게 또 한 번 역사의 페이지로 지나가면 예.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요. 당선인이 민생 탐방으로 지방에 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기간에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대구 자택 사저로 갑니다. 지금 당선인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만나려는 의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지방을 이제 쭉 가면서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 갔을 때 혹시 만나는 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희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또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당선인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게 또 정치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민생 탐방 중에 이제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다고 하면 메시지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사면이 돼서 그 뭐 사저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 탄핵을 시작으로 사실 보수 진영이 굉장히 질이 멸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우리가 정권도 계속 바뀌었고 겨우 이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한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탄핵의 강이라고 하죠. 이 예.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지금 당대표 역시도 대구에 가서 우리 보수 심장이라고 부르는 대구에 가서 탄핵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대구에 계신 당원들께도 호소를 하면서 어떤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탈바꿈을 끊임없이 우리가 시도를 해왔거든요. 자칫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상당 부분 진척하는 상황, 근데 국민들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예.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당선인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실망한 국민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양측을 잘 어울리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당선인 신분에서 예우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 변호사님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서 MB 사면 문제가 하나의 또 의제가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론 지금 인사 문제로 다퉜다 그러지만 그 전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사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예. 사면 문제고 또 권성동 의원이 뭐 김경수 지사와 100%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틀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여론조사도 보면 반대 여론이 높다
높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좀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동의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저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면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취임하고 또 바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국정과제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얘기하겠지만 그 지금 여론이 많이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많은 상태에서 그걸 감수하겠는가?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마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의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당선인이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뭐 저는 뭐 다닐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대구 경북에 갔는데 또 안 만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계속 물어볼 테니까. 뭐 그런 상황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쨌든 본인이 시기를 고려해서 사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보는 기류가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과연 그 어떤 범죄였냐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이 뭘 가져간 게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회사 자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자기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기업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예. 그런 게 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 여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도 아마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좀 높았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의 대국민 뭐 메시지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메시지는 아니었고 두 번 정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조금 받는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달성사저에 가면은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서울에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일체 정치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이제 치료해준 의료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은 이동을 했습니다. 당선인 관련한 기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선인이 기자들을 찾아서 티타임을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가벼운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선거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서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올까 여기서? 어? 좋아요.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저 인터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유영걸 대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100번 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굉장히 자주 갔죠.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친하면서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기자실 폐쇄도 하고 그랬지만은 좋든 싫든 뭐 치고받고 하면서 언론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설명도 많이 하고 그때도 뭐 한미 FTA라든지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제주도 그 강정마을 그 해군 기지라든지 여러 문제 그런 문제 돌파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소통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통 참 안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더 안 했어요. 지지율이 이게 40% 이상 높다고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 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자기 편만 남아서 그런 거지 이거는 좋게 볼 게 아니고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봐요. 소통하겠다. 기자들하고 그 김치찌개도 구내식당에서 끓여서 하겠다. 자주 만나겠다. 자주 만나야죠. 미국 대통령 원래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저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나 청와대 들어가면 그날로 왕이 될 것 같아. 나 안 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완강한 고집이라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죠. 아니 국방부로 갈 때까지 잠깐이라도 청와대 좀 있다가 가지. 뭐 저렇게 하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철저하게 저렇게 차단하는 거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청와대를 직접 했잖아요. 예. 하면서 청와대 시스템이나 이걸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는 못 빠져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은 뭐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소통을 많이 한다. 가장 큰 우군은 국민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언론인데 모든 거를 다 얘기하는 게 참 좋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하고 많이 싸우지만 수시로 일문일답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언론 소통이 아니거든요. 질문도 받아야죠. 질문도 받고 즉석 문답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대통령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선인의 구성은 1층에 이제 프레스룸 놓고 3층에 본인 집무실이 있으면은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자들이 거기 앞에 서 있다가 대통령이 지나가면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석으로 답변하고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자들은 그걸 전달해 주고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돼야 되겠죠. 지금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통이동에서 집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이동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그런 벙커는 어느 벙커를 쓸 것이냐.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있고 국방부에 있고 합참에 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출퇴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출퇴근 그 시간에 다른 시민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로 이전 때는 평일에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 옆에 옛날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일단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도로로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통 통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전이 불발될 때는 통이동의 경호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방탄유리도 설치하고 다른 시설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서초 자택에서 집무실, 통이동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재섭 위원, 현재까지는 예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전 정권보다는 좀 다른 그림들, 영상들을 저희가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사실 다 임시거처 형태가 될 테니까 우리가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저렇게 좀 동선이 좀 다소 복잡한 양상들을 저는 불가피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선인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5월 10일에는 무조건 청와대가 개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배수진을 쳐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 당선인의 직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도 공백이 절대는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장소들을 좀 나눠서 이 3개의 어떤 분산된 형태로 지금 이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계속 걱정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우려를 우리가 의식을 안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국방부 지금 용산청사에 잘 들어가는 그 과도기로서 저렇게 지금 3개의 그 어떤 거점을 통해서 이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초반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업무 상태를 잘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안보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어떤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유사 시에도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사를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공백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잠시 전에 이제 삼성병원을 출발을 해서 현충원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충원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충원에는 이제 뭐 부친, 모친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현충원에 들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 상황은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시내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당선인 차량이 이제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선인 측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다음은 좀 취임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또 윤곽이 나왔습니다. 취임식도 관심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다음 신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소는 국회 광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용산도 검토가 됐었다고 하는데 관례대로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역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 상징하는 500명을 초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준비위에서는 5월 11일 국민화합의 장으로 하겠다는 게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이임 환송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대표, 김건희 씨 모습을 아직 못 봤죠. 당연히 참석을 할 것이다. 이 부분 앞서 저희가 좀 논의했죠. 박 전 대통령 참석도 논의할 것이다. 이 부분은 박주선 준비위원장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에게 추천하여 오늘 결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의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의 전당이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기자 질문에서 김건희 씨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볼 정도로 아직 저희가 영상 공개석상에 나서는 건 못 봤어요. 현근택 대변인. 네.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거. 준비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통합인 것 같아서 이거를 설정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좀 일단은 다른 장소도 고민했다 그러지만 관례대로 따른 게 이제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따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임하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요. 참석하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에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라는 이 마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마 국회에서 치열한 여야 간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방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여야 지도부들과의 관계, 당연스럽게 아마 이제 뭐 만남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아마 국회의장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취임을 하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대국민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메시지, 뭐 여당이라 대한 메시지, 야당에 대한 메시지 다 아마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사도 관련 기사 한번 좀 이어서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 박 전 대통령 참석 여부 그리고 이게 이제 신문들이 다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박찬환 교수님 대통령 부인 참석은 당연한 거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으로 뽑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는 그동안에 좀 못 봐서 그런 건가 봐요. 논란도 죄송합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영부인을 이제 호칭을 없애겠다. 그리고 그랬죠. 예.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공식적인 꼭 나와야 되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얼굴을 안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사실 취임식은 당연히 가족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영부인을 떠나서 그럼 뭐 당연히 참석한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새로운 또 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부인이 과거에 어떤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또 외교적인 업무들은 처리해야 되겠지만 행사에 참여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지위
영부인이라는 직위로서 어떤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조금은 역할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또 부인 김건희 대표와 앞으로 어떻게 그 롤을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예. 뭐 새로운 또 영부인의 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정치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수위나 당선인이 아니었으면은 원래는 더 크게 부각이 돼야 될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대구시장을 두고 조금 신경전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왜 벌을 받냐.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천 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좀 페널티를 많이 받나 봐요. 탈당한 전력도 있고 현역 의원이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 전 대표는 왜 벌 받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만든 최고위의 김재원 의원이 현재 최고위원이죠. 이걸 두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직접 인터뷰를 한번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최고에게는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이걸 35점을 초안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알고 들고 왔는지 모르고 들고 왔는지는 몰라도 초안을 이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하신 거는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 복잡하니까 15%로 통일을 해서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이준석 대표가 35점을 들고 온 걸 오히려 김 최고가 25점으로 낮춘 거네요. 근데 이제 결론은 사실관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고. 저는 이건에 대해 가지고 누차 저는 감산점은 어떤 형태로 저는 반대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제가 35%를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25%를 줄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선의 룰을 이겁니다. 여기 최고위에서 현역 의원은 10%, 최근 5년 이내에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점을 감점을 당한다니까 이게 왜 홍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벌을 받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두고 김재원 최고하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유영걸 대표님, 네. 대구시장 자리라는 것이 네. 국민의힘에서는 나가면 되는 데죠. 예. 네, 텃밭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 자기 텃밭에서 아직도 보수가 탄핵당할 때 그 국민들이 제일 화낸 게 오만하고 그리고 분열 두 개를 갖고 제일 화를 냈잖아요. 그것도 텃밭 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주도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렇게 현역 의원 출마자 10% 감점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민주당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훨씬 적은데 출마한다고 또 의원직 사퇴하거나 나가면은 당에 부담을 준다. 당에 부담을 주고 그건 뭐 감점 10%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갔다고 해서 15%를 뒤늦게 또 소급해서 감점한다. 예. 다시 무소속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모든 과거는 좀 잊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옛날 걸 들춰내가지고 또 감점을 한다. 그건 내가 봐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결정을 하는 최고위원회가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쭉 출마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선수로 뛸 거면서 심판이 돼가지고 그걸 또 감점을 하는데 개입이 됐다? 저는 정치에 기본적인 상도의가 없다고 봐요. 아니 양측이 있으면 자기는 이 의논에서 빠져야죠. 예. 자기가 들어가고 나 대구시장 나가겠다. 홍준표 후보가 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권 재수까지 한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점을 주는 인상을 주는 거 저는 그거 아주 안 좋게 보고 예. 특히 보수는 텃밭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조심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조심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삼선 도전하겠다는 삼선인가요? 연임 도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연임 도전하는 거죠. 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 홍준표 의원도 출사표를 냈고 네. 또 지금 오늘 세 박 전 분이-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가고. 네.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소식도 좀 한번 전해드릴게요. 60세 이상 확진자마저 각자 도생 치료라고 동아일보에서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았냐면 전화 모니터링을 중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확진을 받았을 때는 재택 치료가 이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택 치료 관리 한계의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 확진에서 처방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방역 당국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확진 받으면 바로 약탈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위험군, 60세 이상이 그동안의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고위험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지금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염 정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창한 교수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포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 뭐 오미크론이라는 특성을 보고 지금 체계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다 그 전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1인 고령 가구입니다.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 괜찮았는데 무증상이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열이 난다던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고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뭐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1인 가구 특히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전화 모니터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뭐 치료제가 아직은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전화 모니터링의 그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국에서는 해열제 좀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4일 아침에 매일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